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할게요. 상담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상담자. 유능한 상담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면 유능한 상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상담자라고 할 때 심리 상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콜센터에서도 상담을 하는데 심리 상담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리 상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요. 그리고 이제 막 대학을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러한 현장에 나오셔서 초심자로서 적응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유능한 상담자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저에게 있어서 유능한 상담자, 구체적으로는 유능한 상담자를 꼽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꼽아지는 그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읒, 이분이네요. 이 교수님. 두 번째로 이 교수님. 제가 존경합니다. 이분은 아주 존경하는 상담자입니다. 좀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이 두 분이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평가하기로는 소개할 땐 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주 쉽게 이해시키려면 보통 사람들한테 간혹 저에게 질문이 오거든요. 이제 상담센터를 좀 찾아가려고 하고 상담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추천을 좀 해달라. 왜냐면 이제 지인들인 경우에는 아는 저와의 관계가 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상담을 받기에는 또 꺼려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럴 수도 있고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먼저 오픈을 하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상담자, 훌륭한 상담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정말로 제가 꼭 필요하면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러이러한 분들이 있으니 그분들을 만나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좀 소개를 해주는데 어떻게 누굴 찾아가야 되겠느냐? 그럴 때 그냥 다짜고짜 누구한테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크게는 두 가지 먼저 얘기합니다. 워낙 다양한 상담자들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다양한 이론적 배경, 그리고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상담계에는 크게 비유하기를 좌파와 우파, 아니면 상담계의 좌파와 우파, 이런 비유를 할 수 있다. 일종의 정치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정치적인 의미는. 그러면 A는 이 좌파 중에서 끝에 있고 B는 우파 중에서 끝에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우파 중에서 이 중간, 어떤 분은 좌파 중에서 이 중간, 이 정도 지점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구분이냐? 이 구분의 기준은요, 이쪽 영역으로 가시면 여기는 깨지러 가는 거예요. 깨지러. 망치, 해머로 그냥 두드려 맞습니다. 완전히 깨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찬물을 확 끼얹혀 정신이 번쩍 들죠. 그냥 정신이 번쩍 드는 곳입니다. 여기는 가차 없어요. 그럼 여기는 어떤 분위기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냐? 여기는 굉장히 온화하고 온정적이고 따뜻하고 공감을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지지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너무 잘 들어주시고 따스한 햇살입니다. 따스한 햇살. 여긴 해라고 치면 완전히 장렬하는 해라고 한다면 여기는 따스한 햇살이에요. 예. 따뜻한 온수. 차이가 나죠? 어디가 더 옳다, 좋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은 상담도 일종의 궁합이거든요. 상담도 일종의 궁합.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내담자의 성향과 또 내담자가 처한 호소 문제, 그런 것들을 또 고려해서 매칭을 시키면 잘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분들은 이러한 상담을 기대하고 여기를 가서 나오면서 저 사람 상담자 맞냐?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이제 씩씩 화를 내요. 또는 이러한 어떤 명쾌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건드려 주기를 기대하고 여기를 가는데, 야, 내가 이런 비싼 돈 주고 이렇게 혼자 주저리 얘기만 하고 와도 되는 거냐? 뭐 얘기를 하지 않네?
그냥 나보러 다 얘기하래. 이런 경우가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또 상담자의 인격도 있지 않습니까? 인격. 저는 특별히 상담자의 이 인격이 미달되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추천하지 않고 오히려 말리죠. 그런 데는 말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상담자의 인격이 어느 정도 될 뿐 아니라 상당히 존경스럽다. 이런 분들은 이미 줄을 많이 서 있어요. 네. 소리 소문 없이 홍보를 하지 않는데 원래 또 이 바닥이 소문에 의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줄을 탁 서 있습니다. 이 두 분이 그런 케이스죠. 근데 자, 이름을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인 이분은요, 윤호균 교수님인데요. 제가 좀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공상이론이라는 거를 주창을 하시죠. 불교하고 접목시켜가지고 상담 이론을 만드셔서 공상이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집단 상담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상담 심리학 공부를 할 때 우연히 어떤 소책자 하나를 받았어요. 어디서. 제가 그 세미나에 워크숍에 참여한 건 아닌데 직업 상담사 관련 워크숍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심리학회에서 주최를 한 거기서 만든 워크북이었어요. 자료집이었는데 이걸 누굴 통해서 우연히 이제 제가 이 책을 받았는데요. 이 책을 이렇게 무심코 읽고 있었죠. 읽고 있다가 여러 상담 교수님들의 글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윤호균 교수님의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이 윤호균 교수님이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던 시절의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당시에 치통 때문에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치과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엄청나게 그 치통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치통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아야. 너무 아프더라는 거죠. 이 아파보신 분은 알잖아요. 이 치통, 통증 중에 이 치통이 엄청나게 통증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통증을 없애려고 잊어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통증을 잊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생각이 철썩 들더라는 거죠. 뭐냐면 내가 이렇게 통증을 잊으려고 애써도 그렇게 통증을 잊으려는 노력이 이 통증과 합해져서 더 괴롭지 않느냐 이거죠. 통증을 잊으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이 통증을 온전히 한번 느껴보자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 통증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통증을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오히려 통증을 잊으려고 애쓰던 그러한 때보다 훨씬 통증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일종의 큰 통찰을 얻은 거죠. 심리학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이 공상이론에도 아마 이러한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한 거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아십니까? 저항하면 지속되고 바라보면 사라진다. 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게 아마 누구죠?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저항하면 지속되고 바라보면 사라진다. 되게 본질을 잘 캐치한 말입니다. 저항을 하면 통증이 지속되는데 통증을 바라봤더니 과도한 통증이 사라지더라.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마음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의 법칙이에요. 어떠한 특정한 감정, 그것을 없애려고 발버둥 치면 계속 쫓아달려요. 달라붙어요. 불안을 잊으려고 하면 불안은 가중돼요. 두려움을 애써서 없애려고 애쓰면 막연한 두려움이 계속 달라붙어요. 저항하면 지속됩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줄어들기 시작하고 나중엔 사라지기까지 해요.
환경도 마찬가지죠. 특정한 환경, 특정한 사람, 특정한 관계 저항하면 계속 꼬입니다. 계속 꼬여요. 그런데 바라보면 줄어들고 사라집니다. 바라본다는 건 뭐냐? 바라본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고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통과시킨다는 얘기예요. 이 받아들인다는 말도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 정의를 해야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바라본다는 것은 인정하고 수용하고 또는 통과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왜라는 단서를 달지 않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왜 너는, 왜 나는, 이런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왜 나만,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구나, 지금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구나,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쪽에서 도끼를 들고 달려오는데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저항하면 나는 100% 당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저항하면 할수록 더 빨리 죽어요.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다가 옆으로 휙 피한다는 거죠. 그냥 지나가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저쪽에서 달려오는 그 모습을 잘 바라봐야 돼요. 정확히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눈을 감아도 안 돼요. 외면해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이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윤호균 교수님의 그 글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와닿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책에 나온 글을 쓴 당시에 윤호균 교수님은 예전의 이야기를 글 속에 담아 두신 거고요. 그 이후에 이 윤호균 교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상담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몇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이분은 기억 못 하시겠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내담자가 자신의 삶이 너무나 후회가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인생이 완전히 낭비됐구나, 그리고 다시 복구할 수도 없을 만큼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너무나 후회 막심한 이 과거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미쳤나 보다,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막 이런 후회로 점철된 어떤 내담자, 그에게 이 윤호균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헛살은 세월은 하나도 없다, 헛되게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사실 헛되어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고 너에게 손실을 입힌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있어야만, 또 그것이 있었기에 지금 이 시간, 오늘날 네가 너 자신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후회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후회. 근데 후회한다고 후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후회한다고 후회 안 할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후회할 일은 계속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후회 안 할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후회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후회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 후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배움을 통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거, 번복하지 않는 거죠. 똑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는 거죠.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 세 번은 능력 아니겠어요? 다시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이 습관화돼서는 안 되죠. 태도가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실패와 실수와 후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고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분, 일본에 쓴 이분, 이 교수님 제가 또 존경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한국인, 특히 이 한국 문화에 있는 한국인 내담자를 위해서 연구 많이 하신 분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잘 변하느냐? 체면이 손상이 가면 빨리 변한다 이거예요. 맞는 말이죠. 체면에 손상이 가면 굉장히 빨리 변한다. 태도를 빨리 바꾼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분이 상담 현장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한 방식의 상담을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배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배울 게 많아요. 한국 문화에 있는 한국인 내남자들을 상대할 때는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체면을 통해서 사람이 빨리 변할 뿐 아니라 후회, 실패, 실수 이런 걸 통해서도 사람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계속 후회가 연속되니까 뭐예요? 이 후회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예. 근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진심으로 부를 수 있다면 그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이 해왔던 이 무수한 후회의 화살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을 피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독화살이 이제 이것이 약이 되게 돼 있습니다. 독이 약으로 바뀝니다. 보약으로. 네, 보약으로 바뀌어요. 독이 보약으로 바뀝니다. 그때서야 이걸 깨달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윤호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이 개별적인 거 하나하나만 보면은 정말 개차반처럼 산 그런 인생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을 장려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망의 체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상담자의 자세죠. 절망 속에서 싹을 틔워주는 힘, 바로 이 말 한마디에 이 내담자가 통찰을 얻은 거예요. 자신의 지지를 얻고. 그리고 이런 말은 똑같이 한다고 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윤호균 교수님 상당히 무림으로 말하면 고수죠. 내공을 많이 쌓은 분이죠. 다시 말하면 존재가 상담자인 분이죠. 이 상담자는 두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상담자이기 때문에 그냥 생활에 상담자적인 태도가 그냥 나오는 사람, 존재가 상담자인 사람. 또 한 상담자는 뭐예요? 그냥 상담자의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다양한 스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로서 상담자. 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존재로서의 상담자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로 이런 존재로서의 상담자들은 보통 인본주의, 인간주의, 로저스 상담 이론 이런 것들을 잘 구현한 분들이죠. 그것이 정말로 구현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일로서, 스킬로서 상담을 잘 한다 했을 때는 보통 그 인지치료, 인지상담 이런 것들은 꼭 내 어떤 존재가 상담자적인 고매한 인격을 굳이 갖추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스킬적인 부분에서 전문가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분은 윤호균 교수님은 이러한 상담자였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바로 유능한, 다른 말이 없을까? 유능한은 약간 너무 기술적인 단어로 느껴지고요. 훌륭한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훌륭한 상담자, 유능한 상담자의 본이 여기 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여기 있죠. 나중에 소개할게요. 기회가 되면 이분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훌륭한 상담자가 되려면 이러한 내가 왜 이 상담 공부를 해서, 내가 왜 상담자 길에 들어서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가,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맨날 이런 얘기만 들어가면서 제대로 상담도 못 해주고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이렇게 반응을 해서 내 남자에게 내가 정말 잘못을 했구나, 이러한 후회, 이게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있어야겠죠. 이거 없으면요 위험해집니다. 특히 이 상담 초심자인데 이런 게 없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꼴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때 이것으로 인해서 결코 좌절하고 후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이것이 바로 나중에 약이 되는 거예요. 보약.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이게. 훌륭하고 유능한 상담자가 되기 위한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그 순간 깨닫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걸 경험을 했었구나. 그래서 후회할 만한 게 하나도,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윤호균 교수님도 그런 또 말씀을 하셨어요. 뭐 구체적으로는 들은 바가 없지만 젊은 시절에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다. 이제 겉으로 보면 굉장히 그 양반 아닙니까? 양반, 선비. 근데 모르죠. 우리 겉모습만 보고 우리 알 수가 없죠. 특히 상담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거. 근데 저는 이해를 해요. 그 말이 뭔지. 아마도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 안에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 안에서, 그 마음이 우주 아닙니까? 그 우주 얼마나 혼돈스럽고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통찰이 일어난 거죠. 깨달음과 배움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얻어진 상담 지식은 절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상담은 책으로만 배우면 절대 안 됩니다. 책을 통해서 배우되 수련 과정이 필요하고, 수련도 우리가 말하는 단지 이 시스템적인 수련 수첩에 도장 다 채워서 너 자격 줄게, 이거 확인받았다고 절대 수련 다 받은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가 상담자로서 유능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매 순간을 경험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면 수련 수첩 도장 다 찍어도, 그래서 1급 전문가급이 되더라도 여러분의 상담 수준과 인격은 수준 미달일 수 있어요. 수준 미달인 상담자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세상에도 합법적 사기를 치는 사람 있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냥 하는 거 보면은 거의 반사기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전문가도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로 훌륭한, 유능한 상담자가 대한민국에 많이 출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이 많은 무수한 후회와 번뇌의 날들, 이제 때려치자, 그냥 취직이나 하자, 때려치자, 내가 왜 이걸 해서 뭐 하겠다고, 내가 이걸 시작했나, 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전혀 실력이 늦는 것 같지도 않고, 내담자에게 미안하고, 내가 이 공부를 왜 했나, 진작에 다른 걸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당장 포기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또 그 한 청소년 상담 전문가분이 있어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에요. 세 번째로 존경하나? 순서는 아니고 이분이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상담 그 강의를 마치고 마지막 종강 시간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상담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상담 사례를 경험할 텐데,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상담하러 들어갈 때는 교재를 다 불태우고 들어가십시오. 나와서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이 얘기는 뭡니까? 이론에 내담자를 규정하고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머리로 상담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때려치고 싶을 때가 생깁니다. 좌절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100사례를 넘길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단 100사례를 채울 때까지는 무조건 계속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해보십시오. 이 수치가 정확한 100이라는 의미보다는 꾸준히 충분한 사례를 경험해보란 뜻이죠. 그 말은 뭡니까? 이걸 하면서 부딪히면서 조금씩 나아지게 되고 향상되게 되고 실패 경험을 통해서 배움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 섣불리 판단하고 포기하지 말란 얘기죠.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였고 저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유능한 상담자나 제가 훌륭한 상담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유능하고 훌륭한 상담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죠. 다만 저는